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영화가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입니다. 지은이는 김해남, 펴낸 곳은 포르체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 정신과 병원에 문턱을 낮췄다는 평을 듣는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여러 권의 심리학 책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자의 책을 좋아해 여러 권 갖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대부터 영화를 보며 썼던 글입니다. 인간 본질의 심리학을 영화를 통해 조명해보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와 생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 우리는 왜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까? 3.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4. 왜 우리는 현실을 살며 환상을 떠올릴까? 5. 우리는 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입니다. 영화 속 인물을 통해 삶을 바라보고 불안을 딛고 나를 찾는 치유의 심리학.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3편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생각과 감정은 사실상 뇌에서 처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이젠 꽤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가슴팍에서 어루만진다. 마음이 우리의 신체 어느 부위에 걸쳐져 있든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든 결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연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찾아 부드럽게 매만지고 따뜻하게 덮여주며 상처난 것도 치유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일까? 당신의 기억일까? 나라는 존재는 기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억들은 모래가 바위가 되고 퇴적층의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뭉쳐 나라는 존재의 현재를 규정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억이 나를 만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간다면 어떨까? 처음엔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나 싶더니 어느새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자주 잃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와 나누었던 열정적인 사랑의 추억마저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버린다면 마침내 점차 아득히 먼 옛날의 기억 속으로 깊이 숨어들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기만의 내적 세계에 갇혀버린다면 어느 순간부턴가 사랑했던 연인과 가족마저 낯선 타인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먼 기억 속으로 혼자 떠나버린다면 영화 Away from Her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노부부가 지켜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랜트와 피오나는 결혼한 지 44년이 된 행복한 노부부였으나 이들의 말년에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기 시작한다. 피오나의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며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마치 불이 환하게 켜진 저택에서 방의 불이 하나씩 꺼지다가 마지막엔 어둠에 잠겨버리는 것과 같은 병이다. 피오나는 와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걸 잊어버리고 프라이팬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탓에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고 말 거라 짐작한 피오나는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선택한다. 그랜트는 차마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어 주저하지만 급기야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자 결국 요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옛 기억을 추억하며 사는 남편과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는 서로에게 압박감과 좌절감만을 남긴다. 남편이 되새기려 하는 과거의 기억 앞에서 아내는 스스로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런 아내에게 과거의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요양원이 안식처가 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과거의 기억을 물어보지 않으며 그저 현재를 느끼고 살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양소 안에서는 남편이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남편이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기억은 과거의 퇴적물일 뿐이다. 그는 현재라는 시간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침입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기억이 사라져가던 피오나는 요양원에서 남편과 떨어졌던 동안에 그를 잊은 채 다른 남자인 오브리와 사랑에 빠져버린다. 오브리 역시 치매에 걸려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던 중 피오나에게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은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멀어져가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랜트에게 피오나는 말한다. 그 사람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전혀. 스위치가 꺼지듯이 기억의 방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부인에게 그 과거의 방으로 들어가 기억을 회복시키려는 남편의 노력은 도리어 고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오나와 오브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랜트와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를 견디기 힘들었던 오브리의 부인이 그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생리별을 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은 알츠하이머 환자도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랜트는 아내의 슬픔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긴다. 오브리와 헤어진 아픔에 피오나의 병은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결국 그녀는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진다. 결국 그랜트는 사랑을 잃은 아내의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오브리를 다시 요양원에 데려오고자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두 부부의 사랑이 서로 엇갈리고 교차되면서 영화는 노년의 외로움을 더 짙게 채색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내 그랜트가 오브리를 그녀 앞으로 데려오려는 순간 피오나의 기억 하나가 깜빡이며 불이 들어와 남편을 알아보게 된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날 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켜주어서 고마워요. 이 영화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병들어 모든 기능을 잊어버린다 해도 인간의 뇌에 마지막까지 남는 기능 하나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이 영화는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사랑과 돌봄은 아기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맺기다. 따라서 갓난아기처럼 퇴행한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사랑에는 반응하게 되는 듯하다. 이들은 지난 기억으로 서로를 헤집어 놓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사랑하고 돌본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남편의 시선은 관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해서 깨우쳐준다. 그랜트는 병든 아내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지켜주며 진득한 애정을 드러낸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랑을 존중하면서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인물이다. 때로는 그녀를 자신에게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주기로 결심하는 것, 놓아주는 것도 그에게는 하나의 사랑이었다. 그랜트의 결심과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방식의 사랑인지 알기에 이 영화가 이토록 가슴이 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랑은 청춘의 전유물일까? 곧 익숙해질 거야. 인생이란 뭐든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외로워하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손녀딸에게 할아버지가 건네는 말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고통 없는 시간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우리네 인간이다. 그래서 희로애락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은 변명처럼 들리는 위로이면서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부피가 더 커지기도 한다. 게다가 외로움에 오래 방치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심신은 더욱 시들어간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자주 걸리거나 평균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젊음과 활력을 잃고 세상의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잊혀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변해서 이제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게 된다. 마치 폐기 처분될 날만 기다리는 쓸모없는 고물 오토바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스스로를 더욱더 방어적으로 만든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데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고립시킬 뿐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닌 듯한 무력감,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 고독감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그것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빈스 방거가 말한 벌거벗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혹은 벌거벗은 공포로서 차가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이러한 존재론적 외로움의 고통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눈앞에 또렷이 펼쳐진다. 우리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된다. 전에는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때론 귀찮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말이다. 왜 옆에 있을 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회한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또 미안함이 되어 눈물로 흘러내린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기다려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얻는다. 그것이 바로 멀리 있지 않은 행복 그 자체다. 그래서 비록 병들고 수발이 필요한 배우자라 할지언정 나를 필요로 하고 기다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이런 노인들의 삶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는 4명의 노인이 등장한다. 고집센 독설가인 우유배달부 김만석과 이름도 없이 살아온 송이뿐, 그리고 주차관리원 장군봉과 치매 걸린 그의 부인이다. 이 영화에서 4명의 노인 외에 조연들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늙은 후에도 사랑이 올까?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사랑의 허망함을 일찍부터 경험했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 주책맞게. 많은 노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기를 생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덤 정도로 여긴다. 그때쯤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젊은이들의 특권일 뿐 노인의 몫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포기해버리기 쉽다. 그러나 주책이든 아니든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 어느 눈 오는 날 새벽, 우유 배달하는 김만석 할아버지와 페이지 줍는 송이뿐 할머니가 미끄러운 골목 비탈길에서 마주친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열정이 꺼져 푸석거리는 채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두 노인의 가슴에는 다시금 사랑의 감정이 조심스레 싹트기 시작한다. 사랑에 빠진 두 노인의 모습은 나이가 무색하게도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소녀의 모습 그대로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그림 편지를 그려보낸다. 무뚝뚝해 보이는 그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 그리고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는 유쾌한 웃음과 버무려져 관객들에게 이슬 맺힌 미소를 띄우게 한다. 이야기의 다른 한 축에서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며 살고 있는 주차관리원 장군봉 할아버지의 사연이 그려진다. 부인은 치매 때문에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부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사라진 부인을 찾으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어다니는 노인의 걸음마다 길고 험난했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인에 대한 넘치는 고마움과 걱정이 물씬 배어 있다.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준 사랑을 다 갚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는 부인이 없다면 이 구차한 삶을 굳이 연명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결국 말기암 진단을 받은 부인과 마지막 저승길마저 길동무가 되어주기로 한다. 늙는다는 것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뒤늦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만났지만 더 이상 헤어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할머니는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를 바래다주는 노인은 마지막 이별을 묵묵히 감내내기로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외롭지도 허무하지도 않다. 주변을 둘러보면 서로를 생각해주던 따뜻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을 안고 그들은 짧고도 길었던 생을 마감한다. 사실 외로움이라는 주제는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부터 기록되어 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이에 대해 외로움은 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명명한 최초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어 주었으나 둘이 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이브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가 그토록 외로운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기대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부대끼고 울고 웃으며
또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런던 대학의 포스비드 박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정과 행복한 인간관계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성공하거나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노년을 준비할 때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외에도 좋은 이들과의 인연을 가꾸고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노인들만의 영화가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늙음을 맞이할 우리를 위한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속 4명의 노인들은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듯이 조언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의미를 불어넣어줄 사람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여 보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과거는 언제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살다 보면 정말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는 심정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상상은 늘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그만큼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화 더 도어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시간의 문을 연다. 촉망받는 화가였던 다비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동안 딸이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평생 자신을 짓누를 죄책감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딸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 다비드.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키고 싶어한다. 그리고 과거를 속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다비드의 절실한 소망은 그를 어떤 동굴의 문으로 이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고 다비드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에서 물에 빠진 딸을 무사히 살려낸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현재의 다비드 혼자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었다. 그 세계에는 여전히 철없고 이기적인 과거의 자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현재와 과거의 다비드. 결국 그는 5년 전에 자신을 죽이고 만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셈이다. 이는 다비드 내면에 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선 살인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영화는 관객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노라는 단호한 대답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약 없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이고 그러한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5년 후에 내가 그 기억을 지니고 과거로 간다면 무언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를 살게 된 미래의 나,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다비드의 어린 딸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 이웃들의 대다수가 다비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그들 역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살인마가 되어 있다. 과거로 돌아온다 한들 다비드의 죄책감이 씻겨나갈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 말았듯이 각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안과 분노가 결국 외부로 뻗어나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조차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비드는 어려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아내인 마야도 미래에서 5년 전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다비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 전의 마야인가? 5년 후의 마야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급작스러운 위험이 닥친다. 그는 과거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미래로 향하도록 동굴로 보낸 후 자신과 마야를 죽이려는 이웃집 남자와 다투게 되는데 그가 미래로 따라가서 마야를 공격할까봐 끝내 동굴의 문을 부숴버린다. 그렇게 미래의 다비드와 마야가 이전에 딸이 죽은 수영장 앞에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서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다비드는 그렇게 긴 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무리하며 상징적으로 자신을 처벌하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과거는 되돌아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용서하며 그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영화 중간에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두 구멍으로 나오며 밖으로 나오면 그곳이 안쪽인 것은? 이라는 퀴즈가 하나 나온다. 답은 스웨터 짜기이다. 하지만 이 퀴즈는 한편으로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이 퀴즈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에르와 윤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구멍을 만나게 되는데 위에 두 개와 아래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살아서 선행을 한 사람은 위로 가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며 그동안 10배의 상을 받는다. 반면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아래로 가서 역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10배의 벌을 받게 된다. 이 기간은 각각 1000년씩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구멍 앞에 신비한 뜰로 나와 서로를 만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된다.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선택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윤회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고 악한 사람들은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은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고 인간은 동물이 되기를 열망한다.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가며 윤회한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후회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오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 테다. 영화 더 도어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기 쉬운 진리를 다비드 역의 매즈 미켈슨의 훌륭한 연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